더러운 쓰레기 치워 할머니. 손자 면회를 위해 9시간 싸운 할머니의 김치찜을 아스팔트에 쏟아버리고 오줌까지 지린 소령. 할머니의 전화 한 통에 어머니. 외치며 달려온 남자의 정체는 바로 그 부대 사단장이었고 이후에 펼쳐지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새벽 3시. 장맛으로 이름난 전라북도 순창의 작은 마을은 장독대마다 고요히 내려앉은 서리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콩 타작하는 소리도 경운기 시동 거는 소리도 멎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보김 할머니의 부엌 아궁이만이 붉은 심장처럼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이른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할머니에게 새벽잠은 사치였지만 오늘만큼은 잠을 청할 수조차 없었다. 심장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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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가슴팍을 두드리는 소리가 부엌 전체를 울리는 듯 했다. 걱정과 설렘이 뒤엉켜 마치 첫사랑을 앓는 소녀처럼 밤을 꼬박 새웠다. 우리 결에 내 강아지 밥은 제대로 묵고 있을꼬. 할머니는 마른 솔가지를 아궁이에 밀어넣으며 잦아드는 불씨를 살렸다. 화르륵 되살아난 불길이 그녀의 깊게 팬 주름 사이사이를 따스하게 비췄다. 부엌은 흙벽이 그대로 드러난 낡고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할머니의 손길이 수십 년간 닿은 곳은 반질반질 달아 윤이 났다. 오늘 그녀는 이 작은 부엌에서 세상 가장 위대한 만찬을 준비할 참이었다. 한결에. 이름만 불러도 코끝이 시큰해지는 외손주였다. 딸을 먼저 보내고 사위마저 제 살 길을 찾아 떠난 뒤 보김 할머니에게 남은 유일한 피부치. 온 결의의 씩씩한 아들이 되어라는 뜻으로 손수 지어준 이름이었건만 녀석은 이름과 달리 속정이 깊고 눈물이 해펐다. 그런 여린 녀석이 나라에서 가장 춥고 험하다는 강원도 양구 백두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갓 2달째였다. 훈련소 5주 동안은 매주 꼬박꼬박 서툰 글씨로 눌러쓴 편지가 왔다.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동기들도 다들 착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편지 한 통이면 일주일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문제는 자대라는 곳에 배치받고 나서였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했고 그나마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점점 물기를 잃어갔다. 사달이 난 것은 사흘 전 밤이었다. 자정을 넘긴 시간에 걸려온 전화 속 손주의 목소리는 마치 마른 우물 바닥을 긁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위태로웠다. 할머니, 나 결해요. 아이고, 내 강아지. 이 밤중에 웬일이여? 무슨 일 있냐? 아니요, 할머니,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나 괜찮아. 진짜로 괜찮아. 밥도 잘 먹고 선임들도 다들 잘해주고 걱정 붙들어 매셔. 괜찮다는 말에 매듭이 풀린 실타래처럼 힘없이 풀려 있었다. 잘해준다는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을 수십 년간 자식을 키워낸 할머니의 귀가 놓칠 리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릴 듯 말 듯한 억눌린 흐느낌, 그것은 23해 전 서울 신림동 고시촌 골방에서 절망에 빠진 청춘들의 등을 두드려주던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패배의 소리였다. 무언가 단단히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암만. 할미가 가야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강아지 밥 굽는 꼴은 이 할미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그날 밤으로 결심을 굳힌 할머니는 어제 장날 읍내에 나가 가장 실한 암퇴지 목살을 2근이나 끊었다. 그리고 집 앞 장독대에서 가장 맛있게 익은 작년 김장김치를 꺼내 묵은지를 만들었다. 새벽부터 쌀뜨물을 받아 묵은지를 조물조물 씻어낸 뒤 들기름을 넉넉히 두른 가마솥에 돼지고기와 함께 넣고 뭉근하게 끓이기 시작했다. 순창 고추장 한 숟갈을 풀어넣어 칼칼하면서도 깊은 맛을 냈다. 돼지고기 김치찜, 그것은 결애가 10살적 감기 몸살로 알아누웠을 때도 밥 2공기를 뚝딱 비우게 만들었던 할머니의 필살기였다. 김치찜이 뭉근하게 익어가는 동안
복임 할머니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어제 뜯어온 파릇파릇한 시금치와 향긋한 취나물을 데쳐 조물조물 무쳤다. 메밀가루를 곱게 풀어 배추 속을 켜켜이 채운 메밀전병을 노릇노릇하게 부쳐냈다. 아침 일찍 낳은 신선한 토종닭 유정란 10개를 풀어 당근과 파를 잘게 다져 넣고 두툼하게 달걀말이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결애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할머니표 순창 고추장 불고기를 만들기 위해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얇게 저몄다. 고추장, 간장, 마늘, 배를 갈아 넣은 양념에 고기를 재우는 그녀의 손길에는 애틋함이 가득했다. 보온 도시락통은 그녀가 시집 올 때 해온 것 중 유일하게 남은 것이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칠이 벗겨지고 찌그러진 곳도 있었지만 3개의 칸으로 나뉜 큼직한 통은 여전히 제 몫을 다했다. 맨 아래 칸에는 아직 김이 펄펄 나는 햅쌀밥을 빈틈없이 눌러 담았다. 그 위 칸에는 돼지고기 김치찜을 국물까지 넉넉하게 담았다. 마지막 칸에는 고추장 불고기와 메밀전병, 달걀말이, 나물 반찬을 색색까지 보기 좋게 채워 넣었다. 도시락을 보자기에 싸고 또 낡은 목화솜 이불로 감쌌다. 강원도 양구의 찬바람에 행여나 이 온기가 쓰러질세라 할머니는 자신의 체온까지 꾹꾹 눌러 담는 심정이었다. 새벽 5시 반. 동쪽 하늘이 희미한 자줏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나복임 할머니는 9시간을 꼬박 가야 할 머나먼 여정을 시작했다. 순창에서 남원으로, 남원에서 다시 서울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고 서울 동서울 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양구로 들어가는 군인들로 가득 찬 직행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가 강원도의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자 멀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할머니는 무릎 위에 놓인 도시락 꾸러미를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안듯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순창의 너른 들녘과는 너무도 달랐다. 끝없이 이어지는 험준한 산맥, 칼날처럼 솟아오른 바위들,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차가운 강물. 백두산 부대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니구나 싶었다. 버스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귀가 먹먹해졌다. 오후 3시가 다 되어서야 버스는 양구라는 낯선 지명이 적힌 터미널에 힘겹게 멈춰 섰다. 아이고, 여가 그 백두산 부대라는 덴가. 터미널에서 부대 앞까지는 다시 택시를 타야 했다. 택시 기사는 할머니의 행색과 목적지를 듣고는 혀를 찼다. 할머니, 오늘 평일인데 면회 되려나 모르겠네. 거기가 보통 빡센 데가 아니어야지. 양구에서도 제일 깡촌으로 들어가는데요. 택시는 인적 없는 산길을 한참이나 더 구불구불 달려 들어갔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바람은 순창의 봄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날카로웠다. 할머니는 솜니불을 더욱 단단히 여미며 도시락의 온기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직 따뜻했다. 이 밥을 먹고 환하게 웃을 손주를 생각하니 9시간의 고된 여정도 견딜만했다. 마침내 택시가 멈춘 곳은 듣던 대로 산 하나를 통째로 요새로 만든 듯한 거대한 군부대 정문 앞이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악명 높은 백두산 부대. 그 살벌한 명성처럼 통일의 문이라 새겨진 거대한 철문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절벽처럼 느껴졌다. 강원도 양구의 늦가을 오후는 이미 초겨울의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린 나복임 할머니는 옷깃 사이로 파고드는 칼날 같은 바람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거대한 통일의 문이라 불리는 위병소 정문은 그 이름과는 달리 외부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차가운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철문 위에는 백두산 용사라는 글씨가 붉은색 페인트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저 실례 좀 합시다. 군인 양반들. 할머니는 위병소의 작은 창문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에는 방탄모를 눌러쓴 젊은 병사 둘과 그들 뒤편에서 책상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잡지를 넘기고 있는 간부 한 명이 보였다.
그의 전투복 가슴팍에는 다이아몬드 3개가 박힌 소령 계급장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름표에는 독고진이라는 그의 오만한 인상과 꼭 어울리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도 독고진 소령은 잡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미간에는 귀찮음이라는 감정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창가에 서 있던 상병이 마지못해 창문을 열었다. 그의 표정은 이미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이고, 추운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나 저기 이 부대에 있는 한결의 이등병 결의 할미 되는 사람이요. 우리 손주 면회 좀 하러 왔구만이라. 복임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보자기 꾸러미를 고쳐 안으며 최대한 공손하고 부드러운 순창 사투리로 말했다. 상병은 당황한 기색으로 힐끗 등 뒤에 독고진 소령을 쳐다봤다. 독고진은 그제야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할머니의 낡은 외투와 때 묻은 고무신 그리고 촌스러운 보자기 꾸러미를 위아래로 훑으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면회. 그의 목소리는 잘 닦은 군화처럼 차갑고 반질반질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는 아시고 오신 겁니까, 할머니? 평일 오후입니다. 면회는 주말에 사전에 신청한 인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아, 그런가요? 내가 시골 늙은이라 그런 절차를 잘 몰라서 우리 손주가 요새 통 기운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요. 밥 한 끼 든든하니 먹이고 싶어서 저 멀리 전라도 순창에서 새벽차 타고 왔구만이라. 금께 사정 좀 봐주쇼. 순창이라는 지명이 나오자 독고진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비틀렸다. 그는 턱짓으로 상병에게 무언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상병이 컴퓨터 자판을 몇 번 두드리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독고진 소령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소령님, 이등병 한결의 현재 대대장님 특별관심병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외부인 접촉 및 면회 당분간 보류 조치된 것으로 나옵니다. 독고진 소령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위병소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마치 자신이 이 부대의 왕이라도 되는 듯한 거만하고 느릿한 걸음걸이였다. 그는 할머니 앞에 서서 마치 길에 버려진 폐지를 내려다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할머니. 예. 소령님. 한결의 이등병. 지금 면회 안 됩니다. 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오? 우리 결애가 어디 아프기라도 한답니까? 다쳤어요? 네. 복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주가 다쳤다는 생각에 9시간의 여정을 버티게 했던 마지막 힘마저 빠져나가는 듯 했다. 독고진은 그런 할머니의 공포를 즐기기라도 하듯 잠시 뜸을 들이며 잡지를 탁탁 털었다. 아픈 건 아니고 모군 생활 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기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혼자 튀는 행동으로 부대 전체의 기강을 해치고 있어요. 그런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병사를 함부로 외부에 노출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할머니 손주를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부대 규정이고 기강 해이 정신 상태 불안정. 할머니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낯설고 무서운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착하고 여리기만 했던 손주의 얼굴 위로 낯선 문제아의 얼굴이 겹쳐졌다. 규정 그래도 이 할미가 이 9시간을 넘게 달려왔는디 얼굴만이라도 딱 10분만이라도 보게 해주면 안 될깝쇼? 네. 이 밥이라도 이거 우리 결애가 환장하는 김치찜인디. 할머니는 애원하며 도시락 꾸러미를 앞으로 내밀었다. 꾸러미에서는 아직도 희미하게 따뜻한 김치찜의 매콤한 온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독고진 소령은 그 꾸러미를 마치 오물을 보듯 쳐다봤다. 아, 냄새. 할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싸웁니까? 그리고 외부 음식물은 위생 및 안전 문제로 반입 절대 금지인 거 모르십니까? 여기는 최전방입니다.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여기에 뭘 탔는지 어떻게 압니까? 불순한 의도라니요. 세상에 소령님 말을 해도 이건 이 할미가 내 손주 먹이려고 새벽부터 정성으로 만든 겁니다. 내 피부치한테 줄밥에다 무슨 짓을 한다고 됐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독고지는 손을 휘휘 저으며 귀찮은 파리를 쫓듯 할머니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관심병사는 대대장님 허락 없이는 절대 면회 불가입니다. 지금 대대장님은 연대 회의 들어가셔서 저녁 늦게나 오실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군사시설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 마지막 버스 끊기기 전에 어서 터미널로 가보시라고. 순창이라 하셨죠? 오늘 안에 도착이나 하시겠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함께 어서 이 귀찮은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복임 할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돌아갈 수가 없었다. 9시간을 달려왔다. 이 밥이 식기 전에 단 한 숟가락이라도 손주 입에 넣어주어야 했다. 소령님 제발 부탁입니다. 나 이대로는 못 돌아갑니다. 우리 결의 얼굴 보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제발. 나복임 할머니는 결국 그 차갑고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에 달아빠진 무릎을 꿇으려 했다. 그 순간 독고진 소령의 온화한 척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싸늘한 분노가 그의 눈에 어렸다. 아, 진짜. 이 노인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무릎을 꿇어? 군부대 정문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나복임 할머니가 낡은 고무신을 벗고 거친 무릎을 아스팔트 바닥에 대려하자 독고진 소령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질색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근무지, 그것도 부대의 얼굴인 정문 앞에서 이런 촌극이 벌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위병소 안의 부하들이 보고 있었다.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가 촌구석 노파 하나의 눈물 앞에서 흠집 나는 기분이었다. 아, 할머니. 당장 일어나십시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가 무슨 동네 구판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신성한 군부대 정문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독고진의 고함 소리에 할머니는 어깨를 움츠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도시락 꾸러미를 쥔 손을 더욱 간절하게 마치 제단에 바치는 제물처럼 앞으로 내밀었다. 이것만이라도 제발 이 밥만이라도 우리 결애한테 좀 전해주시오. 할미가 왔다가 그냥 울면서 돌아간다고 이거라도 든든하니 묵으라고 제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할머니의 애처로운 눈과 마주친 순간 독고진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그의 머릿속에 한결애라는 이름 석자가 떠올랐다. 바로 한 달 전 대대 전술 훈련 중 자신의 판단 착오로 궤도 차량이 전복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그는 그 사고를 단순 운전 미숙으로 축소 보고하고 해당 운전병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그때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마음의 편지를 통해 상부의 사실을 찔렀던 것이 바로 한결의 이병이었다. 물론 사단 감찰이 나왔지만 독고진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지휘관의 통상적인 재량 범위 내의 판단이라는 애매한 결론으로 징계를 피해갔다. 하지만 그는 그 일로 인해 연대장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을 받아야 했고 그의 완벽한 군 생활 경력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났다. 그날 이후 독고진에게 한결에는 눈엣가시, 아니 뽑아버려야 할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는 대대장에게 해당 병사가 훈련 부적응 및 과대망상 증세를 보인다고 거짓 보고를 올려 관심병사로 지정하게 만들고 자신의 충복인 행정보급관을 시켜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히게 만들고 있던 참이었다. 그놈의 할머니라 이거지.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해. 뱀처럼 차가운 아기가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독고진은 거칠게 할머니의 보자기 꾸러미를 낚아챘다. 아, 진짜.
알겠습니다. 전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들었는지 내용물 확인은 해야 하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참말로 고맙습니다, 소령님. 할머니가 채 감사의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독고지는 꾸러미를 쥔 손목에 교묘하게 힘을 풀었다. 솜니불과 보자기에 쌓여있던 묵직한 보온 도시락통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지듯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향해 자유낙하했다. 쾅! 둔탁하고도 절망적인 파열음이 났다. 오래된 보온 도시락통의 낡은 잠금쇠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다. 뚜껑이 튕겨져 나가고 세 개의 층으로 정성껏 쌓아 올렸던 스테인리스 그릇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그 내용물을 토해냈다. 새벽부터 할머니가 꾹꾹 눌러 담았던 손주의 배를 채워줄 것이라 믿었던 햅쌀밥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었다. 정성으로 끓여낸 돼지고기 김치찜은 시뻘건 국물과 함께 흙먼지 위로 처참하게 쏟아졌다. 노랗게 빛나던 달걀말이와 고소한 메밀전병이 군홧발이 오가는 더러운 바닥에 처박혔다. 할머니의 비법 양념으로 버무려졌던 고추장 불고기는 먼지투성이가 되어 바람에 나뒹굴었다. 나보김 할머니가 9시간 동안 자신의 심장처럼 지켜온 따스한 온기는 그렇게 단 1초 만에 차갑고 더러운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보김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도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숨이 멎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이쿠. 독고진 소령은 마치 연극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쳤다. 아이고 할머니. 이걸 이렇게 부실하게 싸우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내용물 확인하려고 하다가 그만 손에서 미끄러졌지 뭡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어쩝니까? 다 버렸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 대신 잔인한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위병소 안에 있던 다른 병사들은 차마 웃지는 못하고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보김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흙바닥에 나뒹구는 김치 한 조각을 주우려 했다. 아, 할머니. 만지지 마십시오. 더럽습니다. 독고진이 군홧발로 할머니의 손등을 툭 쳐냈다. 에이, 비위 상하게. 이거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어차피 못 먹는다고요. 아이고, 냄새야. 이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 어쩔 겁니까? 할머니, 이거 빨리 치우세요. 여기가 쓰레기장입니까? 신성한 백두산 부대 정무는 항상 청결해야 하는 거 안 보입니까? 그는 위병소 구석에 있던 낡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발로 툭 차서 할머니 앞으로 던졌다. 자, 어서요. 본인이 쏟았으니 본인이 치워야지요. 우리 귀한 용사들은 이런 거나 치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서 깨끗하게 치우고 돌아가시라고요. 한결의 이등병 면회는 절대 안 되니까 꿈도 꾸지 마시고. 차가운 바람이 흩어진 음식물 위로 불어와 매캐한 흙먼지를 일으켰다. 나보김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정성을, 자신의 마음을 내려다보았다.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김치찜 한 조각에 밥을 비벼 먹고 환하게 웃을 손주의 얼굴을 상상하며 9시간을 버텨왔다. 할머니는 빗자루를 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흙먼지가 묻은 달걀말이를 하나 집어 올렸다. 흙을 후후 입으로 불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려 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미쳤습니까? 그거 드시게요? 독고진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버릴 수가 없구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우리 결에 먹이려고 내가.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흙 묻은 음식을 차마 입에 넣지도 버리지도 못한 채 손에 쥐고 오열했다. 독고진 소령은 혀를 찼다. 아, 진짜 재수 없네. 야,
너희들 저 노인네 당장 부대 반경 100m 밖으로 안 끌어내. 정문 앞에서 질질 짜고 난리야. 근무 똑바로 안 서? 그때였다. 독고진의 호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그는 인상을 쓰며 전화를 받았다. 아, 씨 누구예? 아, 대대장님. 예. 아닙니다. 예. 아, 그 고문관. 아니, 한 이병 할머니가 와서 예, 당연히 규정대로 처리하고 돌려보내는 중입니다. 예. 아, 쏟은 건 그게 할머니께서 연로하셔서 실수로 예. 아무튼 깨끗하게 치우고 가시라고 조치했습니다. 예. 충성. 전화를 끄는 독고지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할머니를 쏘아붙였다. 들으셨죠, 할머니? 대대장님께서도 절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고 저 쓰레기나 빨리 치우고 꺼지아니 돌아가시라고요. 나보김 할머니는 더 이상 애원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마음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백두산의 철문은 세상 그 어떤 성벽보다 높고 차갑게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 시각 백두산 부대 제6일련대 본부대, 그 중에서도 가장 후미지고 인적 드문 폐유류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스며 나오는 한기가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드는 그곳에서 이등병 한결에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곳은 낮에도 해가 들지 않아 늘 퀴퀴한 기름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부대 내의 사각지대였다. 그리고 지금 그곳은 그를 위한 사적인 지옥이 되어 있었다. 야, 한결에. 목소리는 기름때 낀 작업복처럼 끈적하고 불쾌했다. 분대 실세인 조필 두 병장이었다. 그는 재미있는 장난감이라도 발견한 아이처럼 쪼그려 앉아 한결에의 방탄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내 할망구 왔다며? 한결에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소식이었다. 정문에서 근무하는 동기가 아까 작업 중에 몰래 귀띔해 주었다. 내 할머니 오신 것 같다. 근데 돕고 소령님이 직접 응대하고 계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결에의 심장은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독고진 소령. 자신의 군 생활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 사건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대 전술 훈련 중 독고진 소령은 자신의 지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궤도 차량의 야간 도하를 지시했다. 폭우로 물이 불어난 강을 건너던 차량은 급류에 휩쓸려 전복될 뻔했고 운전병은 공황에 빠졌다. 독고진은 이 모든 것을 운전병의 단독 판단 및 운전 미숙으로 상부에 허위 보고했다. 모든 징계는 20살짜리 운전병이 뒤집어 쓰게 되었다. 그 광경을 통신병으로 따라붙었던 한결에는 모든 것을 보았다. 독고진의 히스테릭한 명령과 겁에 질린 운전병의 절규를 모두 들었다.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그는 불의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마음의 편지를 통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육하원칙에 맞게 적어냈다. 결과는 처참했다. 사단 감찰이 떴지만 독고진은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지휘관의 통상적 재량이라는 면죄부를 받았다. 대신 내부 고발자인 한결에는 그날로 부대 부적응 관심 병사로 낙인 찍혔다. 독고진의 충실한 계이자 부대의 실세인 행정보급관 황명철 상사는 조필 두 병장 같은 쓰레기들을 이용해 한결에를 공개적으로 짓밟기 시작했다. 정의로운 척하다가 부대 전체를 조진 고문관 새끼라는 낙인이 그의 등에 찍혔다. 야, 새끼야. 선임이 말하는데 대답 안 해? 조필두가 군홧발로 한결에의 정강이를 툭 찼다. 내 할머니 지금 정문에서 독고 소령님한테 아주 개쪽당하고 있다더라. 소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제일 잘 알 텐데. 감히 내 할망구가 소령님 심기를 건드려? 우리 할머니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십시오. 한결애가 억눌린 목소리로 쥐어짜듯 말했다. 뭐? 이 개새끼가 눈깔에 힘주는 거 봐라.
하지 마십시오. 조필두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옆에 있던 다른 선임들도 낄낄거리며 그를 둘러쌌다. 야, 우리가 뭘 해? 소령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듣자 하니 촌 구석에서 꾸역꾸역 뭘 싸왔다는데 그거 지금 정문 바닥에 다 엎어지고 난리 났다던데. 크크크. 냄새나는 촌년 음식물 쓰레기 그거 치우느라 정문 근무자들만 고생하겠네. 그만하십시오. 한결애의 눈에 핏발이 섰다. 자신을 때리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할머니, 그 할머니의 정성을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시발 그만하라고. 이등병 새끼가 지금 누구한테 명령질이야. 조필두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한결애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를 콘크리트 벽에 처박았다. 컥. 등이 부딪히는 고통에 숨이 막혔다. 내가 이 부대를 얼마나 족같이 만들었는지 아직도 몰라. 너 하나 때문에. 너 하나 찌른 것 때문에. 우리 부대 전체가 감찰받고 훈련 성과 박살나고. 소령님 진급길 막힌 거 그게 다 너 때문이라고 이 고문관 새끼야. 내가 틀린 말했습니까? 소령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한결애가 터진 입술로 소리쳤다. 그것이 마지막 불씨였다. 이 새끼가 진짜 돌았구나. 조필두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한결애의 배를 무릎으로 찍어 눌렀다. 한결애가 새우처럼 구부러지자 그의 등을 군홧발로 무자비하게 짓밟기 시작했다. 밟아. 이 새끼 오늘 아주 죽여버려. 고문관 새끼 하나 없어진다고 백두산 부대 눈 하나 깜짝 안 해. 폐가 찌그러드는 고통 속에서 한결애는 기름때 묻은 바닥에 얼굴을 박았다. 피맛이 났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정문에서 모욕당하고 있을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착하고 순한 할머니. 9시간을 달려와 손주에게 줄 밥을 싸들고 왔을 할머니. 그 밥이 지금 정문 바닥에 흩뿌려지고 있다는 상상. 할머니 오지 말지, 제발 이런 지옥 같은 곳에 오지 말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거대하고 폐쇄적인 철옹성 백두산 부대 안에서 정의를 외쳤던 이등병 한결애는 그저 짓밟히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의 뜨거웠던 정의감은 차가운 기름 냄새와 선임들의 침 냄새, 그리고 피비린내 속에 뒤엉켜 처참하게 쓰러져가고 있었다. 그는 칠흑 같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복임 할머니는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가 온몸을 마비시키는 것을 느끼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독고진 소령은 저 쓰레기 치우기 전까진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엄포를 남기고 따뜻한 위병소 안으로 사라졌다. 새로 근무를 서게 된 젊은 상병은 차마 할머니에게 험한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감히 독고 소령의 명령을 어기고 그녀를 돕지도 못했다. 그는 그저 멀찍이 서서 곤란한 표정으로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했다. 양구의 산골짜기는 해가 일찍 졌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흩어진 김치찜 국물이 바닥에 검붉은 얼룩으로 얼어붙기 시작했다. 결애야, 내 강아지야, 이 할미가 힘이 없어서 이 밥 한 끼를 못 먹이는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이대로 얼어 죽어도 좋으니 손주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손수건을 찾았다. 그때 손수건과 함께 낡고해진 작은 수첩 하나가 딸려 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간직해온 신림동 고시촌에서 복임 하숙을 치던 시절의 전화번호부였다. 종이는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는 닳아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밥으로 키워낸 수백 명 청춘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이 23해 전 눈보라가 몰아치던 신림동의 어느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복임 하숙은 고시촌에서도 유별난 곳이었다. 다른 하숙집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 반찬을 줄일 때 복임 하숙의 밥상은 늘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았다. 공부는 밥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게 그녀의 지론이었다. 실패와 좌절에 지친 가난한 고시생들에게 그녀의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내일도 살아갈 힘을 주는 유일한 위로였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다. 마지막 하숙생까지 밥을 다 먹이고 부엌을 정리하려는데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다. 문을 여니 혹겹에 가까운 낡은 군복 외투 하나만 걸친 깡마르고 키만 멀대같이 큰 청년 하나가 서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 생도 제복이었지만 주말 외출을 나온 생도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했다. 그는 추위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이름은 천무진. 강원도 산골 화전민의 아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말에 육사에 입학했다. 하지만 주말 외출을 나와도 그를 반겨줄 집도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는 처지였다. 그는 고시촌을 전전하던 고향 선배에게 복임 하숙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저 아주머니 혹시 남는 밥밥 한 숟가락만. 그는 차마 말도 다 잊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심 할머니는 그의 눈빛에서 굶주림과 함께 지독한 자존심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서러움을 읽었다. 뭔 소리여. 밥 한 숟가락이 다 뭐여. 할머니는 그를 구들장이 뜨끈한 아랫목으로 끌어당겼다. 마침 내가 닭을 한 마리 푹 고았는디. 자네가 복이 있네.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는 이미 밥을 다 먹은 하숙생들의 그릇을 치우고 그 청년만을 위한 새 밥상을 차렸다. 밥도 새로 한 솥을 통째로 퍼주었고 닭백숙도 가장 큰 다리가 붙은 살코기로만 그릇에 넘치도록 담아주었다. 뜨끈한 닭죽에 갓 담근 겉절이 시금치나물까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밥상이었다. 육지사는 그 밥상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주머니 저는 돈이 시끄러. 어여 묵어.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겨. 특히 자네처럼 나라 지킬 큰 인물은 그 배심이 하늘을 찔러야 혀. 돈은 무슨. 밥은 정으로 묵는 거지. 그날 육지사는 태어나서 가장 따뜻하고 배부른 밥을 먹었다. 그 후로 복임 하숙은 그의 유일한 집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그가 훈련소에서 얻은 폐렴으로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병원 갈 돈이 없는 그를 자신의 안방에 뉘어 밤낮으로 간호하고 전복죽을 쑤어 먹인 것도 지심 할머니였다. 아주머니 이 은혜를 제가 어찌 갚습니까가 갚을 생각 말고 얼른 일어나. 일어나서 저 하늘의 별이 되소. 이 할미는 그거 하나면 돼. 그가 마침내 장군이 되어 별 하나를 달고 보성의 할머니를 찾아왔던 날. 그는 낡은 수첩에 직접 자신의 번호를 적어주며 말했다. 그날 그는 20살 청년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군이었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눈물 많은 청년이었다. 아주머니, 이것은 제 목숨과도 같은 번호입니다. 제 집무실 그 누구도 거치지 않는 직통선입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굳게 잡았다. 살다가 혹여 세상이 아주머니를 힘들게 하거든, 혹여 누가 아주머니의 그 따뜻한 밥상을 발로 차고 짓밟거든 그놈이 대낮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아주머니가 주신 그 밥심으로 이 육지산이 하늘이 두 쪽 나도 달려가서 그놈의 목을 부러뜨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바치는 피의 맹세였다. 다시 현재. 화천의 혹한 속에서 오지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육지산 석자와 그 아래 적힌 숫자들이 희미한 위병소 불빛에 어른거렸다. 내가 이래도 될까 이렇게 높은 양반한테.
그때 위병소 안에서 마동필 중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크하. 아, 그 할망구 표정 봤냐? 음식이 쓰레기통에 처박힐 때 아주 볼만했는데. 꼴 좋다 진짜. 그 고자질쟁이 새끼의 그 할망구지. 그 소리가 오지심 할머니의 마지막 망설임을 부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아 빠진 폴더폰을 꺼냈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 화면이 위태롭게 깜빡였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20해가 넘도록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그 번호를 한자 한자 혼신의 힘을 다해 눌렀다. 뚜뚜뚜. 차가운 기계음이 할머니의 귓전을 때렸다. 심장이 얼어붙은 아스팔트 바닥을 깨고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다. 받지 않을 것이다. 23해나 지난 번호다. 그 깡마른 청년은 이제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른다. 설사 높은 사람이 되었더라도 이 늙은 할미의 전화를 받을 리가 없었다. 위병소 안에서는 근무 교대 시간인지 시끌벅적했다. 독고진 소령이 하품을 하며 밖을 힐끗 보더니 새로운 당직사관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 저기 밖에 할망구 하나 보이죠? 한결의 이병 할머니인데 아주 질깁니다. 내가 밥까지 엎어서 쫓아냈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네. 그냥 무시하십시오. 얼어 죽든 말든 내버려 두면 알아서 갈 겁니다. 저런 거 하나하나 상대해주면 우리 군 기강만 무너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이 할머니의 귀에 박히는 순간 신호음이 5번, 6번 울렸다. 그리고 딸깍. 천무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23해의 세월이 묻어나는 낮고 묵직한 그리고 지독히도 피곤에 절어있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보김 할머니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저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까? 지금 회의 중입니다. 끊겠습니다. 아니요. 저 혹시 무진이 천무진이 맞으신가?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누구?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의문이 아닌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격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요 무진아 나 신림동 복임 하숙 나복임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흡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격하게 들렸다. 이모님? 목소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 장성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23해 전 닭백숙 한 그릇에 울음을 터뜨리던 20살 청년 천무진의 목소리였다. 이모님, 정말 복임 이모님 맞으십니까? 그래 무진아 나요 복임이. 그제야 할머니의 참았던 울음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무진아 나나 어떻게 우리 결애가 우리 손주가 흐흑. 이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세요?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천무진의 목소리가 다급함으로 찢어지고 있었다. 나 양구 여가 백두산 부대란에 우리 결에 면회 왔는디 군인이 밥을 내가 싼 밥을 흙바닥에 다 쏟아불었어. 그리고 쓰레기통에. 수화기 너머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따뜻하게 떨리던 천무진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양구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어느 부대라고 하셨습니까? 양구 백두산 부대 21사단이라던가 정문 앞이요. 그 군인 계급과 이름이 뭡니까? 소령이라던디 독독고 독고진이라고. 이모님. 천무진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지독한 슬픔과 살기로 가라앉아 있었다. 거기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무진아 내가 패를. 꼼짝 말고 거기 계십시오. 제가 지금 갑니다. 이모님이 밤 먹여 키운 이 천무진이가 지금 당장 갑니다. 전화가 거칠게 끊겼다. 할머니는 멍하니 통화 종료라는 글씨가 뜬 낡은 폴더폰을 내려다보았다.
지금 당장 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할머니는 아직 실감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위병소에서 불과 5km 떨어진 21사단 사단장실. 백두산 부대의 심장부인 그곳에서 사단장 소장별 2개 천무진은 전화기를 내려놓다시피 집어 던졌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 두 눈은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23해 전 자신을 살린 그 밥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밥이 자신의 어머니와도 같은 그분의 눈앞에서 독고진이라는 일개 소령, 그것도 자신의 부하 새끼에 의해 흙바닥에 짓밟히고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광경을 그렸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주먹으로 내리쳤다. 부관. 지축을 울리는 포효에 집무실 밖에서 대기하던 부관 소령이 문이 부서져라 뛰어들어왔다. 사단장님, 부르셨습니까? 부관은 자신의 지휘관이 풍기는 지독한 살기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평소 덕장으로 불리던 천무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백두산 호랑이의 분노만이 존재했다. 1호차. 1분 내로 현관 정문에 대기시켜. 당장. 예. 알겠습니다. 행선지가. 6.1연대 정문. 예. 6.1연대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야간 훈련 점검이십니까? 천무진은 대답 대신 벽에 걸린 자신의 전투용 야전 상의를 낚아챘다.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 당장 내 집무실로 오라고 해. 아니 늦어. 내 차로 연결해. 21사단 직할 헌병대 5분 기동 타격대 전원 비상소집. 전원 실탄 장전하고 6.1연대 정문으로 출동한다. 예. 실탄 장전 말입니까? 사단장님. 무슨 일이? 복창해. 예. 알겠습니다. 헌병대 5분 기동 타격대. 실탄 장전. 6.1연대 정문 출동. 부관이 공포에 질려 뛰쳐나갔다. 사단 사령부 전체가 순식간에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백두산 부대 사단장이 그것도 실탄을 장전한 헌병대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의 전시 상황 혹은 그에 준하는적 침투를 의미했다. 천무진은 자신의 지휘봉을 움켜쥐고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군홧발 소리에 사령부 건물이 울리는 듯 했다. 현관 앞에 급정거한 지휘관 세단에 그가 몸을 싣자마자 운전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단장님, 6.1연대 정문으로. 가장 빠른 길로. 전방 모든 도로 통제해. 비상 사이렌, 경광등 전부 작동시켜. 앞을 막는 게 있다면 그게 사람이든 차든 그냥 밀어버려. 예. 알겠습니다. 성판별 2개를 단 검은색 세단이 굉음과 함께 사령부를 빠져나갔다. 그 뒤를 실탄을 장전한 헌병 기동 타격대 차량들이 따르기 시작했다. 양구의 칠흑 같은 산길이 수십 대의 붉고 푸른 경광등으로 찢어 밝혀졌다. 차량이 질주하는 동안 차내의 무전기는 쉴 틈이 없었다. 사단장님, 6.1연대장 연결되었습니다. 천무진이 송수하기를 낚아챘다. 나다. 사단장. 충충성. 사단장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방금 막 잠에서 깬 듯한 연대장 대령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놈. 예. 내 놈 지금 당장 목 씻고 정문으로 튀어와. 예. 사단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내 놈 부대 정문에서 내 놈 부하가 감히 내 어머니의 밥상을 흙바닥에 엎었다. 네. 사단장님 어머니 말씀이십니까? 연대장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말귀 못 알아들어? 내 놈 부대 위병소의 독고진이라는 소령 새끼가
일은 먹은 노인네가 9시간 걸려 싸운 밥을 흙바닥에 쏟아붓고 쓰레기통에 처박았다고. 그분이 날 밤 먹여 키운 내 어머니시다. 수화기 너머로 연대장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10분 준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내 놈이 먼저 도착해서 그 새끼 목줄 채워놓지 않으면 내일 아침 내 어깨에 달린 무궁화 3개는 내가 직접 뽑아서 내 놈 입에 쳐넣을 줄 알아라. 알아들었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충성. 전화가 끊겼다. 6.1연대 연대장의 관사 역시 발칵 뒤집혔다. 이 개새끼가 전전 차량 시동 걸어. 당장 정문으로. 헌병대 당장 출동시켜. 위병소에 있는 독고진이 그 새끼 당장 산채로 잡아. 한편 6.1연대 정문 위병소. 독고진 소령은 따뜻한 난로 앞에서 믹스커피를 타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 오늘 저녁은 꿀맛이겠네. 그 할망구 꼴 보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크크크. 그가 종이컵을 입에 가져가려는 순간 위병소의 비상 전화벨이 찢어질 듯 울렸다. 아씨, 뭐야? 그가 짜증내며 전화를 받았다. 충성 위병. 독고진 이 개새끼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대대장도 주임원사도 아니었다. 연대장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 소리였다. 너 이 미친 새끼야. 너 지금 당장.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 멀리서 지옥의 묵시록처럼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하나였던 소리가 둘, 셋 아니 수십 개로 늘어나며 산 전체를 울렸다. 뭐야? 야간 훈련 있었냐? 독고진이 어리둥절하며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저 멀리 연대 본부 방향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미친 듯이 정문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반대편 사단 사령부가 있는 고갯길에서도 그보다 더 거대한 차량 행렬이 지축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없었지만 땅 위에는 수백 개의 붉고 푸른 별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나복임 할머니는 그저 낡은 폴더폰을 쥔 채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빛의 행렬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양구의 밤은 도시의 그것과 달랐다. 빛이 사라진 자리는 순도 높은 어둠이 지배했고 그 어둠은 산과 강을 타고 흐르며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6.1연대 위병소의 환한 조명만이 외딴 섬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섬 안에서 독고진 소령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믹스커피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턱을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방금 전 밖에서 들려온 노파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바닥에 뒹굴던 촌스러운 음식물 찌꺼기들은 그에게 있어 혹독한 군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최고의 안주거리였다. 그는 이제 막 당직 사관에게 근무를 인계하고 자신의 따뜻한 관사로 돌아갈 참이었다. 아, 역시 커피는 이 맛이지. 야, 김상병. 저기 밖에 할망구 아직도 저러고 있나? 예, 그렇습니다. 소령님. 아직 돌아가지 않고 저기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독한 노인네네. 내버려둬. 밤새 저러고 있다가 얼어 죽든 말든 지 팔자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아무튼 난 퇴근한다. 저 노인네가 부대 안으로 기어 들어오려고 하면 그때는 그냥 포박해서 헌병대에 넘겨버려. 알았나? 예. 포박 말입니까? 그럼. 군사시설 무단 침입 미수잖아. 규정대로 하라고 규정대로. 하여간 난 간다. 독고진이 자신의 외투를 걸치고 위병소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위잉. 처음에는 아주 멀리서 산 하나를 넘어 들려오는 듯한 희미한 소리였다. 마치 고라니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뭐야, 짐승 소리인가? 그가 혀를 차는 순간 소리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위이잉으 앵으 앵으 앵으. 하나의 소리가 수십 개로 포개지고 겹쳐지며 마치 북한강의 물줄기가 통째로 역류하여 산을 때리는 듯한 거대한 음파가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소리는 양구 읍내 방향이 아니었다. 부대 본부 6.1연대 사령부가 있는 방향에서부터였다. 시발 뭐야? 야간에 훈련 있었어? 왜 공지를 안 해줘, 개새끼들이. 독고진이 욕지거리를 하며 위병소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저 멀리 연대 본부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헤드라이트 불빛의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며 이쪽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붉고 푸른 경광등이 밤나무 숲을 번개처럼 난도질했다. 그 선두에는 그가 늘 아첨하던 무궁화 3개가 박힌 연대장 성판 차량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연대장님? 이 시간에 왜? 독고진의 뇌가 정지했다. 연대장이 그것도 연대 헌병대 차량까지 대동하고 이 한밤중에 정문으로 달려올 이유가 없었다. 혹시 적 침투? 김상병, 너 이 새끼 빨리. 독고진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그보다 더 거대한 절망이 반대편에서 밀려왔다. 기이그 엥 연대 본부 방향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21사단 사령부가 있는 고갯길 방향에서 방금 전 연대 차량 행렬과는 차원이 다른 육중하고 거대한 불빛의 대열이 고갯길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중앙선조차 무시한 채 반대편 차선을 점거하며 달려왔다. 선두에 선 검은색 세단의 성판에는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2개의 별이 박혀 있었다. 사사단장님. 독고진의 입에서 종이컵이 툭 떨어졌다. 뜨거운 커피가 그의 군화 위로 쏟아졌지만 그는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했다.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 대한민국 육군의 별 2개와 무궁화 3개가 동시에 이 아무도 찾지 않는 산골짜기 위병소를 향해 마치 지옥의 군대처럼 돌진하고 있었다. 기이그. 먼저 도착한 것은 6.1연대장의 지휘 차량이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급정거했고 운전병이 채 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연대장 대령이 전투복 상의 단추도 제대로 잠그지 못한 채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독고진 이 개새끼 어딨어? 연대장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경례도 상황 파악도 아닌 처절한 욕설이었다. 처충, 성, 연대장님, 이게 무슨, 이 개새끼가. 연대장은 독고진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독고진은 헬멧이 벗겨지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악, 연대장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래? 이 씨발 새끼야. 너 이 새끼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사단장님 어머니한테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 이게만도 못한 새끼야. 예? 사단장님 어머니요? 독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사단장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는 오늘 사단장 어머니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그가 만난 건 그저 냄새나는 순창촌 구석에서 온 늙고 초라한. 그 순간 독고진의 시선이 위병소 구석, 아직도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에게로 향했다. 할머니. 아. 독고진의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런 누추한 노파가 어떻게. 바로 그때였다. 기이그. 고막을 찢는 마찰음과 함께 사단 사령부에서 달려온 21사단 지휘 차량 행렬이 위병소 광장을 통째로 포위하듯 멈춰섰다.
연대장의 차량 따위는 구석으로 밀려난 듯 보였다. 차가 멈추자마자 뒤따라오던 헌병 기동 타격대 SDT 차량들에서 검은색 전투복과 방탄 헬멧, 방독면까지 착용한 수십 명의 헌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위병소 전체를 포위했다. 철컥, 철컥 하는 실탄 장전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연대장은 내동댕이 쳤던 독고진을 일으킬 생각도 하지 못하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달려가 사단장 지휘 차량 앞에서 부동자세로 섰다. 처충, 성, 사단장님, 6.1연대장 대령, 사단장님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쓱 차량 뒷문이 열렸다. 육군 소장 천무진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잘 다려진 전투복 위에 계급장이 선명한 야전 상의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을 향해 경례를 붙이는 연대장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투명한 공기가 서 있는 듯 했다. 그의 시선은 단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위병소 조명등이 겨우 비추는 구석, 이 모든 소란에 놀라 잔뜩 겁에 질린 채 자신이 쏟아버린 밥의 잔해가 널브러진 흙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형체. 그는 수십 명의 무장한 헌병들과 공포에 질린 연대장,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거품을 물기 직전인 독고진을 가로질러 오직 그 한 사람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또각, 또각, 또각. 사단장의 전투화가 시멘트 바닥을 찍어 누르는 소리만이 수십 개의 경광등이 번쩍이는 지옥도 속에서 유일하게 또렷하게 들려왔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수십 명의 무장 헌병과 6.1연대 지휘부가 도열한 위병소 광장은 천무진 소장의 발걸음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허락되지 않았다. 붉고 푸른 경광등이 그의 얼음장 같은 얼굴 위를 현란하게 스쳐 지나갔다. 사단장님, 사단장님 오해십니다. 이 모든 것은 공포에 질린 연대장이 감히 그를 따라붙으며 변명을 시작하려 했다. 천무진은 멈춰 서지 않았다. 그는 그저 왼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그 동작 하나에 연대장은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21사단장의 무언의 명령. 입 다물어. 나복임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갑자기 몰려든 수십 대의 차량 불빛, 총을 든 군인들, 고함을 지르는 장군. 그녀는 그저 공포에 질려 자신이 쏟아버린 밥의 잔해가 널브러진 흙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제 나를 잡으러 온 건가 군부대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그때 그 모든 빛과 위험의 중심에 서 있는 별 2개를 단 거대한 사내가 자신의 바로 앞까지 걸어와 멈춰섰다. 할머니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천무진은 자신 앞에 웅크린 작고 앙상한 형체를 내려다보았다. 23해 전 자신의 폐렴을 낫게 하겠다며 밤새 이마를 닦아주던 손. 돈이 없어 굶주리던 자신에게 닭다리를 찢어 밥 위에 얹어주던 그 따뜻했던 손이 지금은 흙먼지와 차가운 음식물 찌꺼기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자신을 덮어주던 솜니불은 이제 악취나는 쓰레기가 되어 있었다. 천무진의 눈에 누구도 본 적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수십 년간의 군 생활과 명예, 대한민국 최전방을 책임지는 소장이라는 무게를 상징하는 그 별들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무릎을 꺾었다. 쿵! 육중한 전투화가 시멘트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다. 육군 소장 천무진이 수십 명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흙먼지 묻은 노파를 향해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연대장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의 2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저 노파가 진짜였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독고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노망난 할망구라고 조롱했던 그 존재 앞에서
하늘과도 같던 사단장이 무릎을 꿇었다. 천무진은 떨리는 손을 뻗어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젖은 솜니부를 걷어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힌 따뜻한 야전 상의를 벗었다. 양구의 밤바람이 그의 셔츠 안으로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체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파카를 벗어 할머니의 앙상한 어깨에 덮어주었다. 파카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할머니의 초라한 어깨 위에서 유난히 무겁고 서늘하게 빛났다. 무진아? 그제야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중년의 사내를 알아보았다. 23해 전의 깡마른 청년은 아니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저 뜨거운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예, 이모님. 천무진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른 지독한 슬픔으로 갈라져 나왔다. 무진이 왔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모님. 아니요, 무진아, 내가 어찌 여길. 일어나십시오. 이런 차가운 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천무진이 할머니의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서자 그녀가 깔고 앉아있던 자리, 그리고 그 주변에 흩어진 처참한 광경이 조명 아래 남김없이 드러났다. 흙과 뒤엉킨 밥알, 지식여진 메밀전병, 먼지를 뒤집어 쓴 고추장 불고기, 그리고 시뻘건 국물과 함께 얼어붙은 돼지고기 김치찜. 천무진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다. 그리고 그는 위병소 옆에 놓인 낡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보았다. 그 쓰레받기 안에는 방금 전 독고진이 할머니에게 치우라고 던져주었던 흙과 머리카락이 뒤엉킨 음식물 덩어리가 담겨 있었다. 천무진의 턱 근육이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독고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 놈이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위병소의 유리창을 깨뜨릴 듯 했다. 저 사단장님, 그게 저는 규정대로. 내 놈이냐고 물었다. 독고진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천무진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얼어붙은 연대장을 바라보았다. 연대장. 예. 사단장님. 저 쓰레받기 안에 담긴 게 뭔지 아나? 저건 쓰레기가 아니다. 천무진이 쓰레받기로 천천히 걸어갔다. 저건 날 살린 밥이다. 그는 망설임 없이 허리를 숙여 쓰레받기 안에 있던 흙먼지 범벅의 김치찜 조각 하나를 맨손으로 집어들었다. 안 돼. 무진아. 안 돼. 그거 더러워. 먹지 마, 제발. 나복임 할머니가 기겁하며 그의 팔을 잡았다. 천무진은 할머니를 돌아보며 슬프게 웃었다. 그 웃음에 연대장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모님. 23해 전에 이모님이 끓여주신 전복죽보다 지금 이게 제게는 더 귀합니다. 그는 흙먼지를 털어내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수십 명의 부하들과 자신을 모욕했던 독고진이 보는 앞에서 그 더러운 김치 조각을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차가웠다. 흙이 씹혔다.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그것을 씹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새벽부터 9시간을 달려온 정성의 맛이었다. 그 정성을 짓밟은 자신의 부하들에 대한 치욕의 맛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피의 맹세의 맛이었다. 연대장은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독고진은 그 광경을 보고 헛구역질을 하더니 결국 바닥에 오줌을 지려버렸다. 그의 군복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이 조명 아래 선명하게 보였다. 천무진은 입안에 흙 묻은 김치를 천천히 삼켰다. 그리고 뱉어내는 대신 독고진을 향해 걸어갔다. 내 놈의 이름이 독고진이라고 했나? 예, 살려주십시오, 소령 독고진. 너는 오늘 이 군복을 입을 자격을 상실했다.
천무진은 독고진의 멱살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그를 질질 끌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독고진을 그가 오줌을 지린 바닥을 끌고 가 쓰레받기 앞에 내동댕이 쳤다. 무릎 꿇어. 예. 이분께. 그리고 내 놈이 쓰레기라고 불렀던 이밥에게. 내 놈이 모욕한 모든 것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 독고진이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 헌병대장. 천무진의 외침에 검은 전투복을 입은 헌병대장이 달려왔다. 예, 사단장님. 저 새끼 당장 직위해제하고 현시간부로 구속한다. 죄목은 상관 모욕. 예. 상관 모욕 말입니까? 천무진이 나복임 할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날 살린 내 어머니를 모욕한 것은 이 21사단장 천무진을 모욕한 것과 같다. 당장 끌고 가. 내 놈이 싼 오줌이나 핥으면서 반성해. 예. 알겠습니다. 헌병 기동 타격대원 2명이 달려들어 독고진의 양팔을 꺾어 끌고 갔다.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밤하늘에 울렸다. 천무진은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는 나복임 할머니에게 물었다. 이모님, 그런데 왜 저자가 이모님을 막았습니까? 우리 결에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지나 우리 결에가 관심병사라던가 부대에서 뭘 잘못했다고 면회가 안 된다고. 천무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건 독고진 한 명의 일탈이 아니었다. 그는 얼어붙은 연대장을 바라보았다. 연대장, 따라와. 그리고 한결의 이병. 내 조카다. 지금 당장 이분 앞으로 데려와. 21사단 사단장실. 평소라면 백두산 부대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그 공간은 지금 얼음장 같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천무진 소장은 사단장의 거대한 집무 책상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야전 상의를 입고 있는 나복임 할머니를 가장 편안한 응접 소파에 앉히고 자신은 그 옆에 작은 보조의자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GOP의 차감 잎차가 할머니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쥐고 있을 뿐이었다. 반면 6.1연대장 대령은 이 방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그는 사단장실 문 밖에 마치 신병처럼 차려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 전투복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부관. 예, 사단장님. 6.1연대 헌병대에서 보고 올라온 것 없나? 한결의 이병, 지금 어디 있나? 예, 사단장님. 방금 전 6.1연대장으로부터 긴급 보고 들어왔습니다. 해당 병사가 현재 소재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는다고. 뭐? 천무진의 눈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소재 파악이 안 돼? 내 사단 안에서 내 병사 하나를 못 찾아? 그것이 중대 행정반에서는 아까 저녁 작업 지시를 내렸다고만 하고 작업장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지금 연대 헌병대와 5분 대기조가 부대 전체를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천무진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이모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는 즉시 사단 지휘통제실로 연결했다. 나다 사단장. 지금 당장 21사단 전 부대 위병소 및 출입문 전부 폐쇄한다. 하나 경보 발령해. 부대 내 인원 1명 소재 불명이다. 6.1연대 전 병력 동원해서 30분 내로 찾아내. 30분이다. 충성. 알겠습니다. 하나 경보는 적 침투 혹은 무장 탈영 시에나 발령되는 최상위 비상 경보였다. 이등병 하나를 찾기 위해 사단 전체가 뒤집어진 것이다. 한편 6.1연대 폐유류고 조필두 병장 무리에게 짓밟혀 정신을 잃어가던 한결에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부대 전체가 술렁이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다. 시발 뭐야? 훈련이야? 조필두가 찝찝한 듯 중얼거렸다. 야, 오늘은 이쯤 해두자. 재수없게 걸리면 좆된다. 이 새끼 여기다 버려두고 빨리 복귀해.
예, 알겠습니다. 그들이 한겨레를 버려두고 막 창고를 빠져나가려던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폐유류고의 낡은 철문이 뜯겨져 나가듯 열렸다. 꼼짝 마. 헌병대다. 전원 손머리 위로. 손전등 불빛 수십 개와 함께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든 헌병 기동 타격 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조필두와 그 무리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저 충성. 6.1년대 무슨 일이십니까? 닥쳐. 이 새끼들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었나? 거기 쓰러진 병사는 누구야? 헌병대장이 쓰러진 한겨레를 발견하고 달려갔다. 기름때와 피범벅이 된 한겨레를 보고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등병 한겨레 맞나? 예, 제가 한겨레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사단장님께서 찾으신다. 예. 사단장님이 저를 왜? 사단장실. 문이 열리고 헌병 2명의 부축을 받으며 한겨레 이병이 들어왔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다. 전투복은 기름때와 흙먼지로 더러웠고 한쪽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혀 있었다. 그는 사단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할머니? 그리고 그는 할머니 옆에 앉아있는 위압적인 분위기의 남자를 보았다. 어깨에 달린 별 2개. 백두산 부대 사단장이었다. 충성. 이병. 한겨레. 강철이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결애야. 나복임 할머니가 맨발로 뛰쳐나가 손주를 부둥켜 안았다. 우리 강아지. 이게 무슨 꼴이여? 얼굴이 왜 이래? 누가 이랬어? 할머니는 손주의 터진 입술과 뺨의 멍자국을 보고 오열했다. 한겨레는 어리둥절한 채 할머니를 안고 있다가 자신을 덮고 있는 옷이 할머니의 어깨에 걸쳐진 옷이 별 2개가 달린 사단장의 야전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천무진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한겨레의 뺨에 있는 멍자국을 매서운 눈으로 훑었다. 이등병 한겨레. 이병. 한겨레. 고개 들어라. 한겨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천무진은 아무 말 없이 한겨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꾸짖는 것도 시험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연민과 지독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나복임 여사님의 손주로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한겨레가 다가오자 천무진은 거대한 손으로 한겨레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아저씨가 늦었다. 미안하다, 결애야. 한겨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아저씨? 할머니의 손님인가? 할머니 이분이 그래, 우리 결애 이분이 이모가 23해 전에 신림동에서 밤 먹여 키운 우리 무진이 아저씨여. 한겨레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하늘의 별이 될 거라던 그 하숙생. 그가 지금 자신의 사단장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천무진은 한겨레를 소파에 앉히고 의무관을 불러 즉시 상처를 치료하게 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말해라. 한겨레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단장과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우는 할머니를 보자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독고진 소령의 무리한 도화지시, 허위 보고 자신이 마음의 편지를 쓴 일, 그리고 그날 이후 시작된 행정보급관 황명철 상사와 조필두 병장의 조직적인 가혹 행위와 따돌림, 그리고 오늘 관심 병사라는 낙인 아래 정당한 면회조차 거부당한 일까지.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사단장실의 온도는 북극보다 더 차가워져 있었다. 천무진은 사단 법무참모와 헌병대장을 즉시 호출했다. 사단장 직권으로 명령한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사단장실 전체를 짓눌렀다. 하나. 독고진 소령, 현 시간부로 구속 수사한다. 단순 직권 남용이 아니다.
특수 직무유기, 상관 모욕, 허위보고, 가혹행위 교사 혐의 추가한다. 당장 21사단 육군 교도소로 이감 조치해. 2. 6.1연대 행정보급관 황명철 상사, 조필두 병장 이하 가혹행위 가담자 전원, 현 시간부로 전원 구속 수사한다.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마라. 셋. 6.1연대장 보직 해임한다. 당장 사령부로 대기 발령 조치하고 지휘 소홀 및 관리 감독 태만으로 감찰에 회부한다. 넷. 천무진이 한겨레를 바라보았다. 이등병 한겨레 오늘부로 21사단 사령부 본부대로 전속 조치한다. 내 직속 당번병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그는 창밖의 어두운 연병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내일 아침 8시 21사단 전 장병은 연병장에 집결한다. 이 썩어 빠진 부대를 내가 오늘부로 새로 창설한다. 다음 날 백두산 부대가 자리한 양구의 산골짜기에는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가장 차갑고도 뜨거운 해가 떴다. 새벽 동이 트기도 전 21사단 전체는 계엄령이라도 선포된 듯한 공포와 경악 그리고 혼돈 속에 잠겨 있었다. 밤사이 사단장 천무진 소장은 단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의 눈은 23해 전 자신을 살려낸 그 밥상을 모욕한 자들에 대한 서늘한 분노로 밤새 이글거렸다. 사단장실의 불은 새벽 내내 꺼지지 않았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사단 직할 헌병 기동 타격대의 검은색 차량들이 6.1연대 막사를 급습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숙청이었다. 꼼짝마. 헌병대다. 독고진 소령, 현 시간부로 직위해제 및 구속한다. 위병소에서 밤새 오줌. 젖은 바지로 공포에 떨던 독고진 소령은 자신의 계급장을 때려온 헌병대장 앞에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세우려는 듯 버둥거렸다. 이럴 순 없어. 내가 누군 줄 알고 사단장님께 오해가 닥쳐. 헌병대장의 일갈이 독고진의 뺨을 때렸다. 내 놈이 감히 사단장님을 입에 올려? 내 놈은 더 이상 장교가 아니다. 사단장님의 어머니를 모욕한 군복 입은 쓰레기일 뿐이다. 당장 끌고 가. 독고진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헌병대 차량에 처박혔다. 그 시각 6.1연대 본부대 생활관. 황명철 상사. 조필두 병장. 당장 나와. 헌병들이 생활관 문을 걷어차고 들어왔다. 어젯밤 한겨레를 짓밟고 돌아와 태연히 잠을 자던 조필두는 총을 든 헌병들이 자신의 침상으로 몰려오자 잠에서 깨지도 못한 채 비명을 질렀다. 으악! 뭡니까? 왜 이럽니까? 내 놈이 한겨레 이병을 폭행했나?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장난. 내 놈의 그 더러운 장난 때문에 사단 전체가 뒤집혔다. 끌고 가. 행정보급관 황명철 상사는 자신이 모시던 독고진 소령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에 이미 넋이 나가 있었다. 그는 헌병대 앞에서 군기가 바짝 든 척 경례를 붙였지만 헌병대장은 그의 경례를 받지도 않고 수갑을 채웠다. 가혹행위 및 직무유기 혐의다. 넌 오늘부로 군생활 끝이야. 새벽 5시 6.1연대 연대장 관사. 연대장 대령은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떨고 있었다. 사단장의 명령은 정확했다. 보직 해임. 사령부 대기 발령. 그는 자신의 연대장 지휘봉과 관사 열쇠를 감찰 참모에게 반납하며 수십 년 군 생활이 물거품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부하가 저지른 짓이 자신의 지휘관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것을 짓밟았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알았다. 새벽 6시 21사단 전 부대에 비상이 걸렸다. 전 장병 80으로 연병장 집결. 전투복, 방탄모, 개인화기 휴대. 이등병부터 사단 참모장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는 전원 집결 명령이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은 밤사이 부대를 휩쓴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소문을 들으며 공포에 질린 채 연병장으로 향했다. 오전 7시. 수천 명의 병사들이 도열한 거대한 연병장에는 전투 준비 태세의 긴장감 대신 기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연병장 한편의 사단 직할 군수지원부대 소속의 야전 취사 트레일러 수십 대가 거대한 진을 치고 있었다. 어젯밤 천무진 소장의 명령이 떨어진 직후 사단 전체가 비상에 걸려 강원도 전역에서 공수해 온 최상급 식자재였다. 돼지고기 600kg 전부 해동 상태 확인해. 묵은지 1000포기 씻어서 준비해. 달걀 2만 개. 전부 깨서 준비한다. 메밀가루 500포대. 반죽 시작해. 군단 최고의 조리병 수백 명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수천 킬로그램의 돼지고기를 썰고 거대한 솥에 묵은지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 21사단 전 장병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6.1년대 본래의 취사장은 어젯밤부로 폐쇄되었고 그곳의 취사병들은 연병장 구석에서 이 거대한 밥의 전쟁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연병장을 가득 채우는 달콤하고 매콤한 돼지고기 김치찜 냄새, 고소한 달걀말이 냄새, 구수한 메밀전병 냄새는 굶주린 병사들의 코를 자극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군침을 삼키지 못했다. 그것은 식욕을 돋우는 냄새가 아니라 공포와 수치심을 일깨우는 심판의 냄새였다. 그리고 마침내 오전 8시. 21사단 백두산 부대 전 장병 수천 명이 연병장에 먼지 하나 없이 도열했다. 평소라면 아침 점호의 활기로 가득 찼을 시간이지만 연병장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오직 깃대에서 펄럭이는 부대기의 소리와 야전 취사 트레일러에서 끓어오르는 김치찜의 부글부글 소리만이 그들의 귀를 때렸다. 단상 위에는 3명의 인물이 섰다. 중앙에는 어젯밤의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강철보다 더 단단한 결의로 빛나는 21사단장 소장 천무진이 서 있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어젯밤의 기름때 묻은 전투복 대신 21사단 사령부 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깨끗한 새 전투복을 입은 이병 한겨레가 차려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터진 입술과 뺨의 멍자국은 부대의 썩은 고름을 상징하듯 선명했다. 그는 더 이상 관심 병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단상 가장 상석 내빈용 의자에는 밤새 사단 의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나복임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9시간 전 절망 속에서 무릎 꿇었던 그 연병장을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반면 6.1연대장을 제외한 21사단의 모든 대령급 참모들과 연대장들은 단상 위에 오르지 못했다. 그들은 수천 명의 부하들 가장 앞줄, 마치 죄인처럼 홀로 서서 단상을 우러르고 있었다. 천무진이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비읍.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양구의 산맥을 갈랐다. 나는 21사단장 소장 천무진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성기를 통해 수천 명의 심장을 꿰뚫었다. 여기 모인 21사단 장병들에게 묻겠다. 너희는 백두산 부대 용사다. 백두산의 이름이 선배 전우들의 피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수천 명의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어젯밤 바로 이 부대 정문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이른의 노모가 단 하나뿐인 손주에게 밥 한 끼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저 남쪽 순창에서 9시간을 달려왔다. 그가 손가락으로 정문을 가리켰다. 하지만 너희 부대의 간부라는 자, 소령이라는 자는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가? 면회 제한이라는 가짜는 규정을 방패 삼아 그분을 막아섰다. 그것도 모자라 그분이 새벽부터 정성껏 만들어 온 밥상을 이 차가운 흙바닥에 쏟아붓고 군홧발로 짓밟고 쓰레기라 부르며 저기 보이는 저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천무진은 어젯밤 헌병대가 증거물로 수거한 찌그러지고 흙먼지가 묻은 도시락통을 단상 위로 들어 올렸다.
이것이 어제 너희가 짓밟은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백두산의 이름으로 모욕한 한 할머니의 마음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과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소령이라는 자가 왜 그랬는지 아는가. 천무진이 한결의 이병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여기 한 병사가 있다. 자신의 지휘관이 저지른 실수를 덮으려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짓을 마음의 편지로 고발한 용기 있는 병사다. 이것이야말로 백두산 부대가 지켜야 할 정의가 아닌가.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했나? 그의 목소리는 이제 포효가 되어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이 용기 있는 병사를 관심병사, 고문관으로 낙인 찍었다. 집단으로 따돌리고 폐창고로 끌고 가 짐승처럼 짓밟았다. 이것이 너희가 말하는 전우회인가? 이것이 너희의 정의인가? 부끄러운 줄 알라.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썩어빠진 간부의 자존심이 아니다. 바로 저런 국민과 저런 용기 있는 전우다. 군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이 차려준 밥을 짓밟는 군대는 적에게도 이길 수 없다.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산적 떼일 뿐이다. 천무진은 숨을 골랐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야전 취사 트레일러 가장 앞으로 걸어갔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그를 따랐다. 그는 가장 큰 솥의 뚜껑을 열었다. 김이 피어오르며 어젯밤 흙바닥에 쏟아졌던 그 돼지고기 김치찜 냄새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다. 오늘 점심. 천무진이 마이크 없이 외쳤다. 오늘 이 점심은 너희가 당연하게 받아먹던 밥이 아니다. 이것은 어제 너희가 흙바닥에 버렸던 나복임 여사님의 정의의 밥상이다. 그는 조리병에게서 가장 큰 국자를 넘겨받았다. 배식 시작한다. 연대장들, 참모들. 전원 이리 와. 예. 사단장님. 죄인처럼 서 있던 대령급 간부 수십 명이 달려왔다. 너희가 직접 배식한다. 너희가 오늘 이 부끄러운 밥을 너희의 부하들에게 직접 퍼주어라. 그리고 뼈에 새겨라. 너희의 지휘봉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이병 한결에. 이병 한결에. 자네는 저기 있는 달걀말이를 맡아라. 어제 자네가 먹지 못했던 할머니의 달걀말이다. 자네를 짓밟았던 전우들에게 자네가 직접 나누어 주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무진은 나복임 할머니를 의자에 앉힌 뒤 자신이 직접 할머니의 옆에서 갈비찜을 퍼주기 시작했다. 배식은 6.1연대 한결에가 속했던 부대부터 시작되었다. 연대장과 대대장, 중대장들은 떨리는 손으로 밥을 퍼주었다. 어젯밤 한결에를 짓밟았던 조필두의 졸개들과 그를 방관했던 동료 병사들이 한결의 앞에 식판을 내밀었다. 한결에는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신을 괴롭혔던 선임들의 식판 위에 노란 달걀말이를 얹어주었다. 그 달걀말이를 받아든 병사들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몇몇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식판을 붙들고 통곡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차례로 밥을 받아갔다. 그들은 연병장 바닥에 주저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살면서 먹어본 그 어떤 김치찜보다 맛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밥보다 썼다. 눈물을 흘리는 병사도 있었고 차마 밥을 삼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간부도 있었다. 그들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수치와 죄를 그리고 군인의 진정한 본분이 무엇인지를 씹어 삼키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나복임 할머니는 자신의 옆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밥을 푸는 사단장 아들 천무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식사가 모두 끝났을 때 천무진은 나복임 할머니와 한결의 이병을 자신의 지휘 헬기에 태웠다. 한결에는 오늘부로 21사단 규정상 최장기인 14일간의 특별 포상 휴가를 받아 할머니와 함께 순창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헬기 로터가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천무진은 이륙하기 전 헬기 문에 서서 연병장의 도열한 수천 명의 병사들과 고개를 숙인 참모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외쳤다. 오늘 먹은 이 밥맛 평생 잊지 마라. 21사단은 어제부로 죽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머니의 밥상과 함께 내가 직접 재창설한다. 국민에게 패배하지 않는 부대, 진정으로 백두산의 이름을 되찾는 부대로 다시 태어나라. 충, 성.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양구의 하늘을 울렸다. 헬기가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쳤다. 나복임 할머니는 창밖으로 자신에게 경례를 붙이는 수천 명의 병사들과 그들에게 짓밟혔던 흙바닥이 멀어지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21사단장의 당번병이 된 손자 한결애가 든든하게 앉아 있었다. 헬기 안에서 천무진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이모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모님의 그 밥 한 끼가 오늘 우리 21사단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복임 할머니는 그저 따뜻하게 웃으며 그의 손등을 토닥였다. 무지나 밥은 사람을 살리는겨. 잊지 말어. 예, 이모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양구의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백두산 마크가 새겨진 헬기는 23해 전에 따뜻한 밥상이 만들어낸 기적과 교훈을 싣고 남쪽을 향해 날아갔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